이번 시간에는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리니어 액티베이션, 백 프로파게이션, 바이너리 앤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MLP, 즉 다층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한 형태로 입력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은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MLP는 다양한 데이터의 복잡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선형 활성화 함수는 인공신경망에서 뉴런이 입력을 처리한 뒤 활성화 값을 계산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함수는 수학적으로 fx는 x로 표현되며 입력값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으로 반환합니다. 하지만 선형 활성화 함수는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층을 쌓더라도 각 층의 선형 변환은 결합되어 하나의 선형 변환으로 단순화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깊이가 늘어나더라도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거나 데이터의 비선형적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형 활성화 함수만을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깊이는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데이터의 비선형적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층간 비선형성을 도입하여 네트워크가 입력과 출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욱 복잡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신경망의 구조는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다시 선형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력 데이터가 선형 관계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값이 y는 xw 플러스 b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형 변화는 데이터 간의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가중치 w와 편향 b를 활용해 입력값을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비선형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렐루, 시그모이드, 탄젠트 h와 같은 비선형 함수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비선형 변화는 데이터 간의 단순한 직선 관계를 넘어 더 복잡한 패턴과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렐루 함수는 음수값을 제거하고 양수값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표현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신경망은 더욱 깊고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각 층에서 선형 변화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관계를 조정하고 비선형 변화는 데이터의 비선형성을 부여하며 복잡성을 더합니다. 단지 리니어만 계속해서 사용되면 모델이 단순한 선형 모델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넌 리니어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형 활성화 함수는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리니어 액티베이션은 주로 선형 회귀 문제에서 사용됩니다. 선형 회귀 문제에서는 출력값이 제한 없이 연속적이고 실수값이어야 하는데 이 함수는 출력값이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면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넷 V2와 같은 경량 모델에서도 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사용되는데요. 모바일넷은 레이어가 축소되는 구조로 인해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출력값이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선형 함수인 렐루와 같은 함수는 데이터의 왜곡을 초래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량화된 모델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리니어 액티베이션은 출력값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후속층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특정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델의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역전파는 신경망 학습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값 간의 오차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경사하강법과 함께 사용되며 이는 각 가중치에 대한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신경망이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의 동작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신경망에 통과시켜 각 층의 출력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예측값을 도출합니다. 이후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손실함수를 사용합니다. 손실함수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예를 들어 MSE나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다양한 손실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함수를 통해 나온 오차는 모델이 얼마나 잘못 예측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오차가 계산되면 드디어 백 프로파게이션이 시작됩니다. 역단파는 출력층에서부터 입력층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차를 전파하고 각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이때 체인룰을 활용합니다. 각 가중치의 업데이트는 이 기울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모델이 점진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 가중치와 편향은 앞에서 계산된 그라디언트로 경사각법과 같은 최적화 방법을 통해 업데이트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고 모델은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는 분류 문제에서 모델이 예측해야 하는 클래스의 수에 따라 구분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분류 문제입니다. 이진 분류는 두 가지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모델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 두 개의 가능한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델은 입력된 이메일이 스팸일 확률과 스팸이 아닐 확률을 계산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다중 분류는 3개 이상의 클래스 중 하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모델은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는 주어진 이미지가 고양이, 강아지, 새 중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모델이 고양이에 대해 0.7, 강아지에 대해 0.2, 새에 대해 0.1의 확률을 예측했다면 고양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는 단순히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이진 분류와는 달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선형 분류와 비선형 분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선형 분류는 데이터를 직선이나 평면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두 클래스가 직선으로 나뉘어 있을 때 우리는 간단한 성형 방정식인 y는 mx 플러스 b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계산이 간단하고 빠르지만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비선형 분류는 데이터가 단순한 직선이나 평면으로 구분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더 복잡한 경계를 통해 데이터를 구분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비선형 분류는 데이터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어 신경망과 같은 고급 모델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DNN이나 CNN과 같은 구조는 비선형 분류를 통해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활용하여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모으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키와 몸무게와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값이 0일 때는 몸무게를 찌워야 할 사람으로 1일 때는 몸무게를 빼야 할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델 만들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닛스텝 펑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유닛스텝 펑션은 입력값이 특정 인계값 이상일 때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참고로 히든 레이어 없이 유닛스텝 펑션을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퍼셉트론이라 하는데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MLP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의 약자임을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입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중치와 편향을 조정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올바르게 분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모델이 입력값과 실제 출력값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차를 계산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모델을 최적화합니다. 분류 경계가 선형이라는 것은 모델이 데이터를 직선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 문제에서 키와 몸무게를 사용해 사람을 분류한다고 할 때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직선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나이, 운동량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추가되면 관계는 더 복잡해지지만 분류 경계는 여전히 직선일 수 있습니다. 학습이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모델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모델을 테스트할 때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진행하여 분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 175cm, 몸무게 68kg인 사람에 대해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되면 모델은 이 사람이 몸무게를 빼야 할지 쪄야 할지를 예측합니다. 2D 데이터에서 분류 경계는 직선으로 나타나지만 3D 데이터를 추가하면 분류 경계는 평면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더 복잡한 데이터 관계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닛스텝 펑션은 딥러닝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유닛스텝 펑션은 입력값이 특정 임계값을 초기화하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이지 않으며 당연히 미분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최적화 기법을 사용할 때 큰 제약이 됩니다. 미분이 가능해야만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유닛스텝 펑션은 이러한 학습을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경계가 지나치게 극단적입니다.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함수의 특성 때문에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도 그 결과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이는 모델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데이터의 연속성을 처리하는 것이 유용한데 이 함수는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대 신경망에서는 렐루, 시그모이드, 탄젠트 H와 같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함수들은 미분이 가능하고 더 부드러운 경계를 제공하여 모델이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닛스텝 펑션은 그 사용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유닛스텝 펑션을 부드럽게 만든 형태로 분류 작업에서 경계선을 더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함수는 입력값이 어떤 특정한 임계값을 넘었을 때 출력값이 1에 가까워지고 그 이하일 때는 0에 가까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지인 분류 문제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출력값이 0과 1 사이로 제한되기 때문에 확률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 문제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시그모이드 함수는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유닛 스텝 펑션이 하지 못하는 역전파 과정에서의 가중치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부드러운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경계선 근처에서 출력값이 0에서 1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므로 더 부드럽고 유연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유닛스텝 펑션이 극단적인 분류를 하는 점과 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는 출력값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력값이 0.8이라면 해당 입력이 과체중에 속할 확률이 80%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진 분류 문제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로 선형 회계를 기반으로 확률값을 계산하여 0 또는 1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에서 고객의 구매 여부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입력 데이터를 통해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계는 입력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선형 모델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z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예측값을 0과 1 사이의 확률로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각 입력 데이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확률은 특정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모델이 출력한 확률과 실제 정답 간의 차이를 줄이려면 손실 함수가 필요합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모델의 출력값 Q와 실제 정답 Y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줄여서 BCE 로스는 이진 분류 문제에서 모델의 예측과 실제 값 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이 손실 함수는 모델이 예측한 확률과 실제 레이블 간의 관계를 통해 학습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신경망이 사진을 입력받아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아지의 확률을 출력하려면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 0에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더 크게 로스 값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델은 자동으로 로스 값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확률이 점점 1에 가깝게 튀어나올 것입니다. 즉, 로스를 통해 출력의 의미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를 잘 정의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레이블을 각각 1과 0으로 하겠습니다. 사진이 강아지의 확률을 높이려면 Q를 최대한 키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의 확률은 Q를 최대한 줄이면 되는데, 이는 마이너스 Q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시그모이드 상에서 Q는 아무리 커져도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므로 고양이의 확률은 1-Q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QY제곱 곱하기 1-Q의 1-Y 제곱을 키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확률 PY는 사진에 대해 AI가 예측한 해당 동물의 확률입니다. 만약 사진이 두 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PY1 교 Y2를 키우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미니 배치 SGD를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뽑는 각각의 시행은 독립 시행이므로 곱한 확률을 키워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0과 1 사이의 값을 계속 곱한다면 아무리 1에 가까운 값이어도 결국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곱이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그를 취해 로스 값을 구하면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여러 개가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y가 1일 때는 q가 1에 가까울수록 손실이 작아지고 y가 0일 때는 1-q가 1에 가까울수록 손실이 작아집니다. BCE는 이러한 여러 데이터에 대해 로스를 평균을 내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로스는 정답의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조정하도록 학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로지스틱 회귀의 과정은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선택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확률을 계산하며 BC 로스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련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모델이 예측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MSE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MSE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방법은 예측값이 실제값에 가까울수록 손실이 작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MSE는 특히 시그모이드 함수와 결합될 경우 그래프의 형태가 비선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경사하강법이 로컬 미니멈에 빠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MSE는 예측값과 실제값을 단순히 거리의 관점에서 계산하므로 예측값을 확률로 해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BCE는 모델 내 학습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CE는 예측 확률과 실제 레이블 간의 관계를 통해 손실을 계산하며 이는 모델이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BCE는 컨벡스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BCE는 이진 분류 문제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벡스 함수와 넌 컨벡스 함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형에서부터 차이가 있는데 아웃풋 레이어의 웨이트에 대해 로스 펑션의 개형이 q-1의 제곱이라면 넌 컨벡스, 마이너스 로그 q라면 컨벡스입니다. 컨벡스 함수는 한쪽으로만 볼록한 형태로 안정적인 최소값을 보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이런 함수는 최적화 과정에서 전역 최소값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BCE 로스는 컨벡스 함수로 작동하여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넌 컨벡스 함수는 여러 개의 로컬 미니멈을 가질 수 있어 최적화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MSE 로스와 같은 함수는 넌 컨벡스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최적화 과정에서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문제에 적합한 로스 함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스 함수를 선택할 때는 문제의 특성과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해야 합니다. 컨벡스 함수는 안정적인 학습을 제공하지만 non-convex 함수는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로스 함수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